설날 저녁, 내가 요리 하나를 더 했을 뿐인데 시아버지는 뜨거운 국물을 내 얼굴에 쏟아부었고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듯 킬킬거렸다.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소란 피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그날 밤 시댁은 무너지고 남편은 미쳐버렸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배움이여 인간 세상의 이치는 곧 그리 되니 가족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날 저녁 박씨 집안은 등불은 환했지만 따스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에 흥겨운 노래가 흘렀지만 식당의 싸늘한 분위기와는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마지막 요리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황태 해장국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상 중앙에 내려놓으며 요리 다 됐어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국그릇 가장자리에 대인 내 손가락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아버지 박태호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국을 했어? 내가 통풍 때문에 국을 못 먹는 거 몰라. 일부러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나는 손가락을 살짝 움츠렸다. 아버님, 하윤이가 좋아하는 거라 맑고 담백하게 끓였어요. 핑계 대지 마. 박태호가 쾅하고 식탁을 내리쳤고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시어머니 정경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희미한 만족감의 미소를 지었다. 지민아, 내가 너더러 할 말은 아니지만 설날에는 어른들 비위를 맞춰야지. 봐, 이 설날 저녁 식사가 8가지 요리 중에 4개가 매운 거잖아. 태호 씨 위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나는 식탁의 고추장, 돼지볶음을 쳐다보았다. 그건 남편 박준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장 갈비찜도 쳐다보았다. 그건 시아버지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도미찜은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다. 오직 이 국 한 가지만이 3살 된 딸 하윤이를 위해 추가한 요리였다. 어머니, 저는, 뭐가 저는이야. 박태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뜨거운 국그릇을 들어 올렸다. 시간이 그 순간 끈적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팔을 들어 올리는 궤적을 보았고 정경숙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조소를 보았다. 남편 박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리고 뜨거운 국물이 국물과 함께 내 얼굴로 정면으로 쏟아졌다. 극심한 고통이 뺨에 터져 나왔다. 나는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고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다. 귓가에 딸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울긴 왜 울어. 설날에 재수없게 박태호는 빈 그릇을 식탁에 쾅하고 내리쳤다. 나는 뺨과 목덜미가 급속히 붉게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었다. 국물이 머리카락을 따라 뚝뚝 떨어져 내가 설을 맞이해 특별히 산 새 스웨터에 흘러내렸다. 그건 3달 동안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산 것이었다. 얼른 치우지 않고 뭐해. 박준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설날에 굳이 아버지 심기를 건드려야 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국물의 시야가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연애 3년, 결혼 4년, 나는 이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한때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했던 그 남자. 지금은 내가 마치 이 설날 저녁 식사를 망친 주범인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사과해. 박준영이 명령했다.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할게. 정경숙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준영이 말이 맞아. 설날에 너무 보기 싫게 굴지 마. 지민아, 그냥 져주렴. 뺨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더 아픈 것은 가슴속의 차가움이었다. 나는 바닥에 난장판을 내려다보았다.
생선 토막, 두부, 국물, 그리고 내 마지막 가소로운 기대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멍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나는 천천히 웅크렸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깨진 사기 조각 하나를 주워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눈과 주변의 국물을 천천히 닦아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너 귀먹었어? 박태호의 고함이 다시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평온하게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분노로 붉어진 박태호의 얼굴, 가식적인 걱정 아래 감춰진 정경숙의 우월감, 박준영의 짜증 섞인 냉담함. 하윤아, 이리 와. 엄마한테. 나는 의자 뒤에 숨어있던 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작은 아이는 훌쩍거리며 달려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나는 그 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추운 밤의 유일한 불씨와 같았다. 김지민, 너 뭐 하려는 거야? 박준영이 일어섰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뒤에서는 박태호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와 정경숙이 가식적으로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모든 것은 두꺼운 유리 너머로 들려오는 듯했다. 희미하고 비현실적이었다. 뺨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지만 내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나는 모든 눈빛,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침실은 보일러가 충분히 돌아 따뜻했지만 나는 뼛속까지 추위를 느꼈다. 엄마, 아파? 하윤이가 발 뒤꿈치를 들고 내 얼굴을 만지려다 차마 건드리지 못했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딸의 맑은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뺨은 붉게 부어올라 너무나 초라했다. 안 아파. 하윤아, 무서워하지 마. 3살짜리 아이는 이미 눈치를 볼 줄 아는 듯했다. 아이는 왜 할아버지가 화를 냈는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만든 국은 맛있는데 나는 코끝이 찡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셨어. 하윤이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 하윤이의 눈이 빛났다. 응, 외할머니가 꿀떡 만들어 주시지. 좋아. 그럼 지금 바로 가자.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고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장 속 내 옷은 한쪽 구석을 조금 차지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공간은 준영의 옷과 정경숙이 밀어넣은 헛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꼭 필요한 옷까지, 신분증, 그리고 하윤이의 물건만 넣었다. 거실의 소라는 이미 멈춘 상태였고 그 대신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결혼사진을 힐끗 보았다. 사진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고 준영은 내 어깨를 감싸고 마치 정말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탁자에 엎어놓았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가 하윤이의 손을 잡고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섰을 때 박준영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이 밤중에 이제 그만 좀 해.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내 여행 가방을 훑어보았다. 가방 다시 넣어놔. 이웃들이 보게 창피하게 굴지 말고. 정경숙도 소파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한 듯 했지만 지민아, 내가 너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태호 씨 성격이 좀 급한 건 있지만 네가 설날 저녁에 굳이 그분을 화나게 했잖니.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럼 이 일은 넘어갈게. 박태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코웃음을 쳤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말했다. 저 하윤이랑 친정에 며칠 있을게요. 너 감히
박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준영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정경숙이 가식적으로 꾸짖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 말 들어. 설날의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남들이 비웃어. 나는 몸을 숙여 하윤이를 안고 여행 가방 손잡이를 조절한 후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박태호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와 정경숙의 거짓 달램이 들렸지만 이 모든 것은 두꺼운 유리 너머로 들려오는 듯했다. 희미하고 비현실적이었다. 뺨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지만 내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나는 모든 눈빛,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침실은 보일러가 충분히 돌아 따뜻했지만 나는 뼛속까지 추위를 느꼈다. 엄마, 아파. 하윤이가 발 뒤꿈치를 들고 내 얼굴을 만지려다 차마 건드리지 못했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딸의 맑은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뺨은 붉게 부어올라 너무나 초라했다. 안 아파. 하윤아, 무서워하지 마. 3살짜리 아이는 이미 눈치를 볼 줄 아는 듯 했다. 아이는 왜 할아버지가 화를 냈는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만든 국은 맛있는데 나는 코끝이 찡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셨어. 하윤이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 하윤이의 눈이 빛났다. 응, 외할머니가 꿀떡 만들어주시지. 좋아, 그럼 지금 바로 가자.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고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장 속 내 옷은 한쪽 구석을 조금 차지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공간은 준영의 옷과 정경숙이 밀어넣은 헛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꼭 필요한 옷까지, 신분증, 그리고 하윤이의 물건만 넣었다. 거실의 소라는 이미 멈춘 상태였고 그 대신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결혼사진을 힐끗 보았다. 사진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고 준영은 내 어깨를 감싸고 마치 정말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탁자에 엎어놓았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가 하윤이의 손을 잡고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섰을 때 박준영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이 밤중에 이제 그만 좀 해.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내 여행 가방을 훑어보았다. 가방 다시 넣어놔. 이웃들이 보게 창피하게 굴지 말고. 정경숙도 소파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한 듯했지만 지민아, 내가 너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태호 씨 성격이 좀 급한 건 있지만 네가 설날 저녁에 굳이 그분을 화나게 했잖니.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럼 이 일은 넘어갈게. 박태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코웃음을 쳤을 뿐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말했다. 저 하윤이랑 친정에 며칠 있을게요. 너 감히. 박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준영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정경숙이 가식적으로 꾸짖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 말 들어. 설날의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남들이 비웃어. 나는 몸을 숙여 하윤이를 안고 여행 가방 손잡이를 조절한 후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김지민, 당장 멈춰. 박준영이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그의 힘은 너무 강해서 손목이 욱신거릴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내 눈 속에 무언가가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고 소나귀의 힘이 무의식 중에 풀렸다. 박준영. 나는 그의 이름을 평온하게 불렀다.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이 이름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노아, 어쩌면 내 이런 눈빛을 처음 봤을 수도 있다. 그는 정말 손을 놓았다. 나는 내가 4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화려한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벽에는 가와만 사성이라고 수놓은 십자수가 걸려 있었다. 정경숙이 직접 수놓은 것이었다. 바늘땀은 섬세하고 완벽했다. 참으로 모순적이군. 문을 열자 설날 밤의 찬바람이 훅 불어 들어왔다. 마치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다. 나는 하윤이의 목도리를 끌어올리고 내 외투를 여몄다. 여행 가방을 끌고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다. 엄마, 추워. 하윤이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꽉 안아. 금방 안 추울 거야.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찬바람 속에서 허리를 곧게 폈다. 뒤에서 박씨 집안의 문이 쾅하고 닫혔다. 마치 마지막 망설임까지 잘라내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길거리 가로등이 텅 빈 거리에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멀리서 가끔 폭죽 소리가 들렸다.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름다움이었다. 뺨 위로 찬바람이 스치자 데인 곳이 따끔따끔 아파왔다. 나는 품속에 딸을 꽉 안았다. 아이는 이 차가운 밤의 유일한 온기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영이 보낸 문자였다. 지금 돌아와서 사과해. 그럼 아무 일 없던 걸로 할 수 있어. 나는 화면을 몇 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길게 눌러 이 문자를 박준영의 모든 연락처와 함께 차단했다. 골목 모퉁이 편의점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다. 여주인장은 내 붉게 부어오른 얼굴과 여행 가방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핫팩 하나를 말없이 더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직이 말했다. 핫팩을 하윤이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설날 밤에 나들이 가시네요. 여주인장이 조용히 물었다. 네, 집에 가요.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택시를 불렀다. 하윤이를 안고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필름이 되감기는 영화처럼 지난 4년간의 모든 순간이 되살아났다. 결혼 초 나도 행복한 모습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박준영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는으로 나는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내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웠고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수많은 밤을 홀로 억울함을 삼키며 보내는 법을 배웠다. 나는 참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인내가 단지 나약하고 만만한 것임을 몰랐다. 엄마, 울어. 하윤이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다. 그제야 나는 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바람 때문에 그래. 나는 아이의 작은 손에 얼굴을 비볐다. 하윤아, 엄마는 이제 다시는 네가 이런 걸 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아빠는? 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빛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길은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차가 친정집 쪽으로 내가 4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향해 질주했다. 차가운 밤은 길지만 나는 곧 날이 밝을 것을 알았다. 택시가 낯익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이미 밤 11시였다. 복도의 소리 감지등은 오래되어 고장난 상태였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여행 가방을 끌며 어둠 속에서 계단을 더듬어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302호 문 앞에 섰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4년 동안 나는 올 때마다 박준영과 함께였고 선물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딸의 역할을 연기했었다. 부모님의 흐뭇한 미소 뒤로
나는 모든 억울함을 조용히 삼켰다. 엄마, 여기 외할머니 댁이야? 하윤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졸음에 젖은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어머니의 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이 늦은 시간에. 엄마, 저 지민이에요. 문이 쿵 하고 열렸다. 어머니는 낡은 잠옷을 입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였다. 나를 본 순간 얼굴의 졸음은 온데간데 없고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지민아, 너 이게 무슨... 그녀의 시선이 내 붉게 부어오른 뺨과 목덜미에 머물렀다. 이어서 내 뒤에 여행 가방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일이야? 네 얼굴은 왜 이래? 아버지도 침실에서 나오셨고 내 모습을 보자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빠, 엄마, 저 하윤이랑 며칠 있다 갈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울음을 참았다. 어서 들어와. 밖은 추워. 어머니가 나를 안으로 잡아 끌고 내 품에 하윤이를 안아들었다. 하윤아, 외할머니한테 안기렴. 아이고, 손이 이렇게 차가워서야. 집 안은 보일러가 충분히 돌아 따뜻했다. 낯익은 집기들이 내 코끝을 찡하게 했다. 낡은 천소파, 색이 바랜 커튼, 벽에는 내 학창시절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지민아, 아빠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그가 몇 걸음 다가와 불빛 아래 내 얼굴의 화상 자국을 자세히 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실수로 데인 거예요. 나는 무심결에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실수? 오빠 김민준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그는 분명히 잠에서 깬 참이었다. 눈을 비비고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잠이 깼다. 이건 시발 실수로 데인 게 아니잖아. 누가 쏟아부은 거잖아. 박준영 그 개자식이 한 짓이야. 하윤이는 이 기세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얼른 아이를 안고 살살 흔들었다. 하윤아, 무서워하지 마. 민준아, 조용히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 나를 소파에 앉혔다. 어머니는 이미 구급상자를 가져와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다. 한 번 건드릴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더 찌푸려졌다. 걱정으로 초조해하는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을 보자 내가 억지로 억눌렀던 감정이 결국 터져나왔다. 나는 더듬거리며 설날 저녁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 국 한 그릇, 박태호의 폭언, 뜨거운 국물, 정경숙의 조소, 박준영의 차가운 명령,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민준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먹으로 벽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시발, 박씨 집안, 당장 가서 박살 내버릴 거야. 민준아, 앉아. 아버지가 호통쳤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평생 온화하고 내성적이었던 이 늙은 선생님의 이마에는 핏줄이 솟아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울었고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내 불쌍한 딸,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이 4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은 거야. 나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 이 4년 동안 나는 좋은 일만 알리고 나쁜 일은 숨겼지. 친정에 올 때마다 나는 내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박준영도 시부모님도 모두 잘해준다고 했다. 나는 행복한 아내의 역할을 열심히 연기했다. 그 대가가 수많은 밤의 무언의 붕괴였을지라도 그 정경숙도 좋은 년이 아니야. 처음에 상견례 때는 온갖 좋은 말 다 하더니 지민이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개 같은 소리 집어치워. 민준이는 화가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갇힌 맹수 같았다. 그리고 박준영,
그 찌질한 놈, 자기 아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거들었다고?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그가 착한 줄 알았지. 하윤이 이마에 멍 자국. 어머니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하윤이 이마에 잔머리를 걷어 올렸다. 작고 흐릿한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할아버지가 밀치실 때 식탁에 부딪혔어요. 하윤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커다란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박태호. 나는 이 이름을 한 글자씩 또렷하게 불렀다. 모든 글자가 이를 악물고 쥐어짜낸 것 같았다. 나는 이미 그 집안의 밑바닥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3살짜리 아이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 민준이는 이미 휴대폰을 들었다. 이건 가정폭력이야. 고의적인 상해라고. 그들한테 따끔하게 맛보여줘야 해. 잠깐. 나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3사람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의아함이,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오빠의 눈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신고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나 자신도 이 평온함에 놀랐다. 딱이 한 대, 국 한 그릇, 뺨의 멍자국으로는 끼케야 며칠 구류 살고 벌금 좀 내는 걸로 끝날 거야. 그리고 이혼. 이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야? 민준이가 소리쳤다.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나는 오빠의 눈을 보았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 나는 박준영이 무릎 꿇고 이혼을 빌게 만들 거고 그들 일가가 이 4년의 하루하루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부모님과 오빠는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항상 온순하고 참고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던 김지민이 지금은 눈빛이 차갑고 심지어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민아, 뭘 하려는 거니?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엄마, 오빠, 이 4년 동안 나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착한 게 약점이고 인내는 당연한 거야.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들은 10걸음 다가와. 내가 고개를 숙이면 그들은 내 얼굴을 밟으려 들지.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 아빠가 못났어. 내 편을 못 들어줘서. 아니요 엄마.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감당해야죠. 나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박씨 집안 사람들이 제게 가한 모든 것을 이자와 원금까지 쳐서 되갚아 줄 거예요. 민준이는 나를 몇 초 동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좋아, 내 동생이 드디어 정신 차렸네. 오빠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시킬 거야. 첫째, 당분간 그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제가 친정으로 도망친 것을 단순히 홧김에 소란 피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며칠 있으면 스스로 돌아와 사과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 나는 침착하게 분석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우쭐대게 놔두세요. 둘째, 오빠. 오빠 인맥 넓잖아. 믿을 만한 사립탐정을 소개해줘요. 몇 가지를 확인해야겠어요. 셋째, 엄마. 며칠 동안 누가 물어보면 그냥 설날에 친정에 며칠 자고 가는 거라고만 말해주세요. 제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고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부모님을 보았다. 하윤이를 며칠 동안 돌봐주셔야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불편한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가로 걸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서 계시다가 말했다. 지민아, 신중하게 생각해. 이 길은 쉽지 않아. 선을 넘는 건 쉽지만 그 뒤에 엉망진창인 상황은 아빠, 이미 선은 넘었잖아요.
박태호가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은 그 순간부터, 박준영이 제게 무릎 꿇으라고 한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뒤로 다가서서 창밖에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멀리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저는 제 딸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억압당해도 싸고 말없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섰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의 지지는 내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릴 뻔했다. 그날 밤 나는 결혼 전 내 침대에 누워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를 맡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뺨의 화상은 간헐적으로 욱신거렸지만 내 마음속의 불은 더 강하게 타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모장을 열었다. 4년 동안 나는 이따금씩 몇 가지를 기록했었다. 박준영이 실수로 흘린 회사 장부 문제, 정경숙이 관계를 이용해 박태호의 어떤 불법 행위를 처리했다고 자랑하던 일, 박태호가 술김에 허풍 떨며 당시 공장 구조 조정 때 자신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하던 것. 이 파편들은 그때는 그저 시시콜콜한 가정사였거나 그들이 자랑하는 자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 나는 메모장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대가라고 지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 지민이야. 지민아. 응. 나 친정에 왔어. 도움 좀 받고 싶은 일이 있어. 응. 박준영 회사 문제 말이야. 창밖으로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는 이미 울렸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옛날에 나는 그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죽었다. 새로운 나는 이 차가운 밤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상처를 안고 한을 품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정의를 가지고 첫걸음은 박씨 집안 사람들의 목 위에 매달린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가는 것이다. 새벽 3시 친정집 거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억지로 하윤이를 재우셨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셨다. 나와 오빠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낡은 사진첩 몇 권과 내 옛 휴대폰을 펼쳐놓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야?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오빠,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얼굴을 들어 화상 부위의 불빛이 선명하게 비치게 했다. 냉찜질 후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피부에는 여전히 섬뜩한 붉은 흔적과 물집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 내 얼굴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서재로 향했다. 나올 때 그는 낡은 스마트폰 한 대와 외장하드를 들고 있었다. 이건 내가 전에 쓰던 보조폰이야. 공장 초기화했으니 깨끗해. 그는 휴대폰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유심은 익명으로 개통했어. 다 쓰고 버리면 돼. 외장 하드는 암호화 기능이 있으니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어. 나는 두 물건을 건네받았다. 차가운 촉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쟁이어야 했다. 유진이 쪽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할게. 민준이가 내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 남편이 회계사잖아. 전에 세무서에서 일했으니 장부 조사할 인맥은 있을 거야. 하지만 지민아, 명심해. 만약 준영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그때는 자업자득이지. 나는 오빠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오빠, 내가 이 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나는 옆에 있던 공책을 펼쳤다. 이것은 내가 혼수로 가져온 상자 맨 밑에 숨겨둔 비밀이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 위에는 4년 동안 겪은 모든 서름, 모든 모욕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019년 3월 12일 결혼 셋째 달 정경숙이 내 월급 카드를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 박 씨 집안 며느리는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거절하자 박준영은 닷새 동안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2019년 8월 5일 첫 임신, 자연유산, 정경숙은 병실 밖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너무 유난이야. 나는 유산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 일했는데 박준영은 엄마가 말이 좀 직설적이라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어. 2020년 1월 20일 설날 저녁 반찬 하나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박태호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찬 그릇을 내 앞에 엎어버렸어.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치웠고 모두가 비웃었지. 2021년 6월 하윤이가 39도까지 열이 났을 때 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어. 정경숙은 아이들 열은 흔한 거라며 소주로 닦으면 된다고 했지. 박준영은 그 말만 듣고 못 가게 했어. 한밤중에 하윤이가 경기를 일으켜서야 나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갔고 폐렴 진단을 받았어. 박준영은 내가 유난이다라고 했지. 나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읽어 나갔다. 민준이의 손은 식탁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주먹의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2022년 9월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을 때 나 자신을 위해 30만 원짜리 코트를 샀어. 정경숙이 내 옷장을 뒤지다 가격표를 보고 나를 낭비벽이 심하다고 욕했어. 자기 옷은 10만 원 넘는 게 없다고. 박준영은 내게 옷을 환불하라고 했지. 2023년 11월 바로 지난달이야. 나는 박준영의 휴대폰에서 여직원과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를 발견했어. 내가 묻자 그는 내가 의심이 많다고 했고 그 후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정경숙은 남자가 밖에서 접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며 여자는 대범해야 한다고 했지. 나는 공책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오빠, 이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야. 이건 1460일에 매일매일 내 심장에 칼을 꽂아 넣은 결과야. 오늘 이 국 한 그릇은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지. 민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 쉬었다. 제기랄, 진작 말했어야지. 말했으면 뭐 했을 건데. 오빠랑 아빠가 박씨 집안에 달려가서 따지고 난리를 치고 나를 데려왔겠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다 알게 되고 박씨 집안은 나를 험담할 구실을 더 얻었을 거고 박준영은 와서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면 오빠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이왕 시작한 결혼 생활 깨지 말라며 내가 돌아가게 했을 테고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 심지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지. 나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4년 동안 내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를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집 사서 이사 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 뜨거운 국물과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명령이었지. 베란다에서 담배꽁초 불빛이 깜빡였다. 아버지가 어느새 거실 입구에 서 계셨다. 그는 손에 든 깡통 하나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와 내려놓았다. 네가 그동안 몰래 우리한테 주고 간 돈이야. 네 엄마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널 위해 모아놨지. 아버지는 깡통을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우린 네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고 있었어.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없지. 네가 필요할 때 쓰라고. 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4년 동안 친정에 올 때마다 나는 몰래 어머니의 베개 밑이나 아버지의 외투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렸다. 30만 원, 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가 생활비에서 한 푼 한 푼 떼어낸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모르시거나 쓰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집은 영원히 내 도피처란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초안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는 외부 조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유진과 그의 남편 도연의 관계를 통해 박준영 회사 장부와 세금 문제를 조사하고 그의 지인들을 통해 박태호가 당시 공장 구조 조정 때 숨긴 문제들을 파헤치기로 했다. 또 정경숙의 기관에서 일하는 남동생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일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내부 정리를 시작했다.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아무리 조심했더라도 무심코 남긴 흔적과 단서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영. 그 개자식이. 유진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당장 갈게. 1시간 후 유진이 우리 집 문으로 돌진했다. 내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짐승 같은 새끼들. 지민아, 걱정 마. 도연이가 벌써 세무서에 있는 예전 동료를 찾아갔어. 박준영 그 개쓰레기 회사가 탈세 안 했을 리 없지. 도연이는 유진의 남편으로 성격이 침착하고 일을 믿음직스럽게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도와준다면 내 승산은 더욱 커진다.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야. 나는 유진을 안치고 목소리를 낮췄다. 작년에 준영이가 술 취해서 회사 프로젝트 장부가 안 맞고 2억 원 넘게 비었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어. 그가 그때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분명 재무 쪽에서 장난질한 건데 어쩔 수 없어. 그 여자가 왕 사장 쪽 사람이니까. 유진의 눈이 빛났다. 어떤 왕 사장? 누군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2번 언급했는데 아마 왕 부사장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박준영의 회사는 건축 자재무역을 하는 곳이었고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정부 프로젝트를 몇 개 수주했다고 들었다. 정부 프로젝트? 유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거기 얽힌 비리가 많지. 좋아. 도연이한테 이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할게. 또 있어? 나는 생각하더니 그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사진첩을 열었다. 안에는 몰래 찍은 사진 2장만 있었다. 첫 번째는 박준영의 휴대폰 화면 캡처였다. 흐릿했지만 카카오톡 대화창이 보였다. 대화 상대는 강수아. 마지막 메시지는 상대방이 보낸 호텔 주소였다. 내가 보냈어. 단골 장소. 2번째는 박준영의 셔츠 깃이었다. 옅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날 그는 새벽 3시에 들어와 고객 접대를 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찍었지만 그때는 침묵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강수아라는 여자 기억나? 유진이 물었다. 박준영 회사 행정 담당 이사야. 걔보다 3살 어리고 미혼이야. 작년 회사 송년회 때 준영이 옆에 앉아서 술을 대신 마셔줬어. 행동이 아주 다정했지.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 노력했다. 정경숙이 그 여자를 한 번 봤는데 그때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나한테 배우라고 했어.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기가 막히네.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걱정 마. 이 여자는 내가 사람 써서 조사할게. 그런데 지민아, 이 증거들로는 결정타가 안 돼. 우리는 더 직접적인 것이 필요해. 알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끄고 그래서 나는 시댁에 다시 가봐야겠어. 너 미쳤어? 유진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이 또 너한테 폭력이라도 쓰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나는 침착하게 분석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친정으로 도망친 건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것일 뿐. 며칠 있으면 스스로 돌아와 사과할 거라고 단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혼한 여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때 내가 스스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내가 굴복했다고만 생각할 거야. 오히려 더 우쭐대겠지. 그럼 너는 돌아가서 뭘 하려는 거야? 증거 확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박태호는 밥상머리에서 허풍 떨기를 좋아해. 정경숙은 예전 일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박준영은 술 취하면 입 조심을 못하지. 이 모든 것을 녹음해야 해.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한테 전자장비하는 친구가 있어. 초소형 녹음 장치를 구할 수 있어. 열쇠고리나 단추로 위장한.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자기적이야. 쉽게 발각될 수 있어. 가장 평범한 장비가 오히려 가장 안전해. 나는 그 낡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이거면 충분해. 구형이라 기능도 단순하니 그들이 경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돌아갈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서 그들이 가장 방심할 때 녹음 기능을 켜기만 하면 돼. 계획이 확정된 후 나는 기다렸다. 사흘, 꼬박 사흘 동안 박씨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다. 마치 나와 하윤이가 사라진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나흘째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나는 수신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녹음도 시작했다. 지민아, 며칠 소란 피웠으니 이제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정경숙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말투는 느긋했고 심지어 웃음기까지 있었다. 하윤이도 이제 유치원에 가야지. 계속 친정에만 있을 수는 없잖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 씨가 그날 좀 충동적이었지만 네가 어린데 어떻게 어른한테 따지니? 그녀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다. 엄마 말 들어. 오늘 하윤이 데리고 와서 아버님께 사과해. 그럼 이 일은 덮고 넘어갈게. 설날에 남들이 비웃게 하지 말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 얼굴 아직 안 나왔어요. 의사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당분간 외출하면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2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경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민아,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럼 당장 돌아와.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준영이는 며칠 동안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빨래도 아무도 안 하고 네가 안 돌아오면 이 집을 어쩌자는 거니?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래, 그들 눈에는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지. 단지 무료 가사 도우미,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하녀였을 뿐. 엄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화제를 돌렸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작년에 아버님 생신 때 엄마 동생인 왕 국장님이 선물하신 그 고가 와인 한 상자 있잖아요. 아버님이 나중에 그거 공장 상사한테 다시 선물로 돌리셨죠. 이일 왕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경숙의 목소리가 확연히 당황했다. 무슨 와인? 나 몰라. 아, 그럼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엄마, 저희만 끊을게요. 하윤이가 부르네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녹음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다. 나는 마지막 30초를 다시 재생했다. 정경숙의 확연히 당황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첫 번째 칼은 이미 손에 쥐었다. 아직 날카롭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하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유진이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초기 자료. 첨부 파일 안에는 박준영 회사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서와 몇 가지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 한 장도 있었다. 박준영과
한 여자가 카페에 있는 모습이었다. 여자의 손이 그의 팔에 살짝 얹혀 있었다. 사진 화질은 높지 않았지만 여자의 얼굴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 강수아, 창밖으로 사흘 내내 흐렸던 하늘에서 마침내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저장하고 암호화하고 백업한 뒤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했다. 칼은 이미 뽑았다. 피를 보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경숙과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녹음 파일을 이미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정경숙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하다가 내가 와인 사건을 언급하자 당황했고 마지막에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협박했다. 김지민, 너 주제넘게 굴지 마. 나는 이 녹음 파일의 이름을 새로 지정했다. SOS 전화일, 정경숙의 오만과 심리적 불안. 거실에서는 하윤이와 아버지가 블록을 가지고 노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흘 동안 딸아이의 주눅든 표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아이다운 활발함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매일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해주셨다. 오빠 민준이는 퇴근할 때마다 작은 장난감을 사왔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지녀야 할 모습이었다. 지민아, 국 먹으렴.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고기 수프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박씨 집안이니 네. 정경숙이 저더러 돌아와 사과하라고 하네요. 나는 국그릇을 받았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가 내 침대 옆에 앉아 내 얼굴의 상처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연고 덕분에 효과가 좋았다. 붉게 부었던 것은 대부분 가라앉았지만 옅은 갈색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다. 어떻게 할 작정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기다릴 거예요. 나는 국을 조금씩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었다. 그들이 초조해지기를, 그들이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내기를.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내 아빠가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어. 베란다에서 담배를 반갑이나 피우시더구나. 그는 후회한다고 했어. 그때 박씨 집안에 대해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소개해준 사람 말만 듣고 준영이가 착하고 집안이 괜찮다고 해서.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때 박준영이 저를 따라다닐 때 정말 잘해줬잖아요. 기억나세요? 비 오는 날에는 도시를 반 바퀴 돌아 저한테 우산을 가져다 주고 제가 아플 때는 휴가 내서 병원에 같이 가주고 제가 뭘 좋아한다고 말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해서 사왔었지. 그 좋았던 것들이 언제부터 변했을까? 결혼식 날 정경숙이 모든 친척 앞에서 박씨 집안 문에 들어왔으면 박씨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부터일까?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박준영이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힘들었어. 네가 좀 양보해라고 말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박태호가 딸이라고 싫어해서 분만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때부터일까? 사람은 변해요. 나는 아직이 말했다.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어머니는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꾹 참고 울지 않았다. 다만 내 손을 꽉 잡았다. 네가 뭘 하고 싶든지 엄마는 널 지지할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 약속하렴.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마. 내 손을 더럽히지 말고. 걱정 마세요, 엄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고 다시 눈이 내릴 것 같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응징이에요. 오후에 유진이 왔다.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있었다. 도연이가 알아냈어. 유진은 흥분하며 파일철을 열었다. 정경숙한테 정말 비밀이 있었어. 파일에는
정경숙의 남동생 왕. 국장 대리가 신도시 건설국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하나를 규정 위반으로 승인해준 기록이 있었다. 그 프로젝트 개발사는 바로 박준영 회사의 배후 투자자였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유진이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정경숙이 젊었을 때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 천을 훔치다가 해고당했던 것이다. 이 일은 그의 남동생이 덮어주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젊은 정경숙을 응시했다. 그녀는 경비원 2명에게 붙잡혀 나가는 중이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좋은 자료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내일 써야겠어. 다음 날 오전 나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박준영을 기다렸다. 십시정각 박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훨씬 초췌해 보였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지민아, 그가 앉았다.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웠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합의서 가져왔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사인했어. 하지만 하윤이 양육권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럼 더할 이야기 없어. 나는 일어나려 했다. 잠깐. 그가 급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박씨 집안 핏줄이 밖에 놔두는 걸 절대 용납 못해. 나는 손을 빼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그럼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밖에서 사생아를 낳은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박준영의 안색이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강수아 임신 12주래. 아이 아빠는 너고. 나는 결정적인 폭탄을 던졌다. 초음파 사진이라도 볼래?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네가 어떻게? 더 아는 것도 많아. 나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예를 들면 이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경숙이 젊었을 때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사진을 보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진을 거두어 드렸다. 중요한 건 이게 내 아빠 앞에 놓이거나 내 회사 아래 게시판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지. 됐어. 박준영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도대체 뭘 원해? 간단해. 나는 수정된 합의서 한 부를 밀어 넣었다. 양육권은 내가 갖고 재산은 6대 4로 분할하자. 네가 6, 내가 4. 사인하면 이 비밀은 영원히 내 뱃속에 묻힐 거야. 그는 합의서를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버지가 동의 안 하실 거야. 그럼 양념을 좀 더 칠까? 나는 다시 USB를 꺼냈다. 여기에는 네 회사 최근 2년간의 실제 장부가 들어있어. 그리고 왕국장 대리에게 송금한 기록도. 이게 만약 감사실에 제출되면 어떻게 될까? 사인할게. 그는 거의 펜을 낚아채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약속해. 물론이지. 나는 합의서를 챙기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윤이에게는 너무 나쁘지 않은 아빠가 필요하니까. 카페를 나선 후 나는 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의서에 사인받았어요. 하지만 박태호 쪽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주 변호사는 자신감 넘쳤다. 이 정도 카드가 있으면 그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역시나 그날 밤 정경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울먹이며 애원했다. 지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사진들을 돌려주면 안 될까? 얼마든지 줄게. 엄마, 늦었어요. 나는 유감스럽다는 말투로 말했다. 사진은 이미 아버님께 우편으로 보냈어요. 지금쯤이면 곧 도착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더니 이내 끊겼다.
30분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웃느라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방금 소식 들었어. 박태호가 사진 보자마자 식탁 없고 정경숙을 집에서 쫓아냈대. 이제 막 시작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지는 하늘, 내일은 이 복수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관 렌즈로 보니 박준영이 문 밖에 서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고 양복은 김치 국물처럼 구겨져 있었다. 며칠 만에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 남자는 마치 10년을 늙은 듯했다. 나는 즉시 문을 열지 않았다. 먼저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준영 왔어. 계획대로 진행해.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민아,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박준영이 달려들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와 거리를 두었다. 뭘 살려달라는 거야. 회사에 일이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두 손으로 허둥지둥 몸짓을 했다. 어제 세무서에서 갑자기 조사 나왔어. 경쟁사가 동시에 우리가 자재를 속였었다고 고발했대. 지금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어.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놓았다. 앉아서 이야기해. 그는 구명줄을 잡듯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지민아, 내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서 일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나는 손을 빼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와서 내 아빠를 찾네. 내 아빠가 뜨거운 국물을 내 얼굴에 쏟아부었을 땐 왜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나는 쓰레기야. 인간도 아니지. 하지만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나는 내려다 보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박준영, 누가 널 고발했는지 알아? 그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누구? 나야. 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못 들었다는 듯이. 고발장 내가 썼고 증거 내가 제공했어. 나는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너와 강수와의 관계도 내가 네 부모님께 말했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설날 밤 그가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령했던 목소리였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가. 나는 문을 가리켰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칼로 달려들었다. 네가 날 못 살게 하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가 칼을 잡는 순간 민준이가 경찰 2명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체포해. 박준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제 매제가 방금 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민준이가 바닥에 칼을 가리켰다.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 씨,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준영이 끌려나갈 때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증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준영 씨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게다가 박태호 씨와 정경숙 씨는 지금 구청 앞에서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더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좋았다. 하윤이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맑은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법원 조정실의 에어컨은 미세한 웅웅거림을 냈다. 나는 정장 치마에 주름을 폈다.
주 변호사는 나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맞은편 박준영의 수갑이 테이블 모서리를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박태호가 내게 국물을 쏟아부었고 뜨거운 김이 카메라 앞에서 하얀 안개를 만들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박준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릎 꿇고 사과해. 방청석에서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정경숙의 진주 목걸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구슬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보충 증거 치료입니다. 주 변호사가 서류철을 서기에게 밀었다. 피고인과 강수아 씨의 호텔 숙박 기록,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최근 3년간 허위 장부입니다. 박준영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것들은 이혼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합니다. 나는 휴대용 노트북을 열었다. 이것은 작년 6월 13일의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박준영 씨가 공동예금 2,800만 원을 강수아 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송금 목적은 수술비입니다. 박태호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인연이 내 아들을 해쳤어. 법정 경위가 즉시 그를 제압했다. 재판장은 법봉을 3번 내리쳤다. 원고 측은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하윤이의 상해 진단서입니다. 나는 마지막 사진을 공개했다. 3살 아이 얼굴의 멍자국은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박태호의 폭행으로 인한 뇌 손상입니다. 12세까지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에서 정경숙이 전화로 그 돈만 축내는 년은 때려 죽여야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재생되자 재판장조차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 측은 반론할 증거가 있습니까? 박준영의 변호사는 땀을 흘리며 빈 공책을 뒤적였다. 박준영이 갑자기 경위를 뿌리치고 증인석으로 달려들었다. 수갑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김지민, 네가 그 사진들을. 재판장이 큰 소리로 제지했다. 피고인의 감정 통제를 고려하여 본법정은 결정합니다. 나는 끌려나가는 박준영의 뒷모습을 보았다. 7년 전 그가 내게 청혼할 때 역시나 눈시울이 붉었던 것을 기억했다. 다만 그때는 평생 잘해줄게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했다. 휴정 시간, 주 변호사가 복도에서 정경숙을 막아섰다. 왕국장 대리이신 동생분은 오늘 아침 감사실로 연행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정경숙의 가발이 갑자기 비뚤어져 항암 치료 후에 희끗한 머리가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고 박태호의 저주하는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운 없는 년, 내 동생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결국 판결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판장은 10분 후 휴정을 끝내고 곧바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펜을 쥔 손가락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합의서 위에 긴 잉크 자국을 만들었다. 선고가 잠시 멈춘 사이 박태호가 법원 계단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한때 허리띠로 테이블을 부지했던 이 남자는 지금은 싸구려 소주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네가 그 사진들만 돌려주면. 그는 눈이 핏발로 가득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나는 주 변호사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하고 감시 카메라 범위 안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그때 공장 돈, 준영이 엄마도 가담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알고 있어요. 1989년 보급과의 출납 기록에는 정경숙 씨가 마지막 3건의 이체에 관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은 내가 본 어떤 봄날보다도 맑았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7일째 되는 날, 저녁 신문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공고가 실렸다. 호연건설 자재 유한 회사 파산 선고. 그
그날 오후 나는 유진이 보낸 현장 영상을 받았다. 영상 속 박준영은 종이 상자를 안고 법원 경매소 계단에 서 있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였던 붉은 나무 책상이 800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낙찰자에게 달려들었다. 그건 내 거야. 곧바로 경위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야. 유진의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강수아가 아이를 지우고 박준영이 마지막으로 준 2천만 원을 들고 도망쳤대. 나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하윤이를 보며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렸다. 조용히 해. 해질녘 문벨이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정경숙이 색이 바랜 밍크 코트를 입고 과자통을 안고 서 있었다. 들어오게 하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정경숙의 인조 속눈썹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항암 치료 후의 탈모로 인해 듬성듬성한 머리가 보였다. 그녀가 과자통을 밀어놓을 때 나는 진한 나프탈렌 냄새를 맡았다. 이건 하윤이 돌잔치 때 받은 돈이야. 그녀의 손톱 밑에는 아직 주방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그때 네가 하윤이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아둔다고 했었지. 과자통 안에는 가지런히 묶인만 원권 지폐가 있었고 맨 위에는 호랑이 모자를 쓴 하윤이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고 과자통을 다시 밀어보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회하실 수 있어요. 지민아,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약지에 끼어 있던 비취 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준영이 좀 설득해줘. 구치소에서 단식하고 있어. 나는 손을 빼내고 문을 가리켰다. 이제 가셔야 할 시간이에요. 2주 후 은행에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처리할 때 박씨 집안의 예디우서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나를 붙잡고 30분 동안 가십을 쏟아냈다. 박태호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헐값에 팔았고 정경숙의 남동생은 파면당했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이제 다 그들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제일 불쌍한 건 박준영이야. 서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안에서 얻어맞았대. 앞니가 2개나 나갔다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은행을 나설 때 차창에 붙어있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20살의 정경숙은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중이었고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제발 돌려줘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구치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준영이 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되었고 혼미한 와중에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고 했다.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당직 의사가 말했다. 입원실 앞에서 박태호를 만났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발 옆에는 빈 소주병이 쌓여 있었다. 한때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이제 마른 풀처럼 삐쭉 서 있었다. 의사가 수혈해야 한다고 하더군.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혈액형이 안 맞아. 나는 돌아서서 체열실로 향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릴 때 문득 하윤이가 태어난 날이 떠올랐다. 박준영 역시 산부인과 문 밖에서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여보, 나 헌혈 400cc 했어. 의사가 나더러 착하대. 주사바늘이 혈관을 찌르는 순간 감시장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박준영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떨렸다. 제세동기 준비, 전류가 그의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훗날 하윤이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 장례식장의 빈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준영의 영정사진은 우리가 결혼 등록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아직 빛이 있었다. 다 너 때문이야. 정경숙이 달려들었을 때 나는 몸을 숙여 피했다. 그녀는
화환 받침대에 부딪혔고 가발이 귀 뒤로 비뚤어지며 항암 치료 후에 반점이 드러났다. 박태호는 구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화로에 지폐를 던져 넣었다. 지폐마다 붓글씨로 빚 갚아라라고 쓰여 있었다. 장례식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다. 정경숙 씨, 동생분의 사건 관련해서 나는 그녀가 끌려나갈 때 바닥에 끌리는 밍크 코트 자락을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자랑했던 말이 떠올랐다. 준영이가 380만 원 주고 산 진짜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출판사 편집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장 작가님, 새 책 차가운 겨울 샘플이 나왔습니다.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호 대기 중에 나는 메일을 열었다. 표지 디자인은 단순했다. 검은색 배경에 청자 사발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사발 가장자리에는 금이가 있었고 안에는 막 녹기 시작한 눈이 담겨 있었다.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이가 그림을 들고 달려왔다. 나 가족사진 그렸어.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삐뚤빼뚤 서 있었다. 양갈래 머리를 딴 아이, 미소 짓는 나, 그리고 흐릿한 검은 그림자 두 개. 이건 누구니? 내가 검은 그림자를 가리키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래. 아이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천국에 갔지만 나는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꽉 안았다. 아이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딸기, 샴푸 향을 맡았다. 한밤중에 내 심장을 갉아먹던 증오심이 갑자기 아득하고 흐릿하게 멀어졌다. 다음 해 봄, 나는 신간 사인회에서 강수아를 만났다. 그녀가 줄맨 앞에 섰을 때 짙은 파운데이션도 눈가의 멍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다. 박준영이 나한테 떼먹은 2천만 원. 그녀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쉬어 있었다. 나는 책 여백에 인과응보 네 글자를 써서 책을 밀어보냈다. 정경숙한테 가서 받아야 할 거예요. 교회 정신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이 국장이라고 떠든대요. 사인회가 끝났을 때 이미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걸어서 집에 가면서 박준영과 자주 가던 밀크티 가게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에는 누렇게 바랜 판촉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결혼했던 해와 똑같은 것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이 보낸 영상이었다. 화면 속 아이는 연노랑 무용복을 입고 학예회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고 있었다. 마지막 동작을 끝냈을 때 아이는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입맞춤을 보냈다. 엄마, 사랑해요. 느티나무 그림자 아래 나는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뜨거운 국물에 데웠던 밤들 때문에, 하윤이 얼굴에서 사라진 멍자국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자유의 봄 때문에, 후회의 어느 맑은 아침, 나는 베란다에서 얼어붙은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내가 그를 묻어주려 할 때 그 작은 가슴이 갑자기 미약하게 움직였다. 따뜻한 손바닥 위에서 그는 갑자기 까만 콩알 같은 눈을 뜨고 파도등 날갯짓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갔다. 우리 모두처럼 길고 긴 겨울을 견뎌낸 후 마침내 다시 날아오를 때가 올 것이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작가가 모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 일기 채널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공유는 가족 일기에서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